안녕하세요. 3월 15일 토요일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어제가 이제 파이데이였고요. 그리고 네, 금요일이었는데 다들 파이데이에 파이 잘 드셨는지 네, 안부 인사 한번 네,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최혜경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들레즈 철학 관련해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셔서 그거를 먼저 우선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정여운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이소연 선생님 발표하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무튼 그 사진 뭐였죠? 그 주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진 어, 그런 거 관련해서 네 뭐였죠? 네, 사진 보정하는 아, 알고리즘. 네. 네네네. 사진 보정하는 알고리즘 그 관련해서 그 논문을 이제 찾으신 게 있어서 그거 조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경 선생님 먼저 네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리는 데 없이? 네네 잘 보입니다. 제 포트폴리오고 이제 옛날 작업부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잘리는 데 없는 이렇게 음, 네. 자기소개는 수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캐주얼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이 작품이 이번 전시 제목은 지오메트릭 에코였고요. 에코2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지금 메인 작업이 이 분사된 궤도 스프레이드 올빗이라는 작업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보면 그 한 가로 그 3m 50 넘고 세로 그 2m 좀 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시장에 있습니다. 어, 이 작업은 보면 이제 곡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또 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곡면이나 곡선을 많이 다루고 있는 데서 영감을 받아갖고 특히 저희가 그 초반에 이제 원뿔 곡선 많이 하면서 하나의 이제 기하적 형태에서 다양한 곡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 얘기에 좀 예,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원뿔 공간이라는 거는 미술에서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원추 공간이라고 해갖고 원근법적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한 점으로 수렴하는, 눈이라는 한 점에 의해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공간이 원근법적 공간이고, 그게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시선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와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절대적 기하적 형태로부터 여러 가지 곡선이 파생될 수 있다는 거, 그 어떤 대비되는 관점이 재밌어서 어떤 곡선이나 곡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하면서 이제 구면이 움직이는 것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작업은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캠퍼스를 바닥에 눕혀놓고,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원뿔을 처음에는 이제 막 만들어 봐서, 이제 그 사이로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진 않았고, 이제 원뿔대나 이제 원뿔 그 원기둥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캠퍼스 다 바닥에 눕히고 걔를 세워갖고 그 사이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곡면들 좀 크게 만들어서 곡면들을 움직여 가면서 제작한 작업이고요. 근데 뭐 보면 음, 지금 이제 아크릴 소재는 아크릴 물감이고요. 음, 이제 유화 물감과 비교해서 아크릴 수지라는 거는 어, 그 물에
수성이고 마른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르고요. 이제 거의 이제, 몇 시간도 안 걸리고 몇 분이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테크닉이 들어간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게 분사라는 방식을 써갖고 이게 좀 보통 에어브러쉬로 한 게 아니고, 그 산업용 에어건으로 제작을 해갖고 실제로 보면 이 물감이 되게 텍스처가 있어요. 헤비한 물감을 분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물감이라는 그런 입자들이 그런 곡면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곡면 사이를 채우고 그 곡면을 이렇게 통과하는 듯한 느낌? 공기를 채우면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곡선이 주는 유기적인 느낌이랑 그게 어떤 생물체, 세포나 그런 어떤 유기체 표면 같은 느낌이랑 그리고 유기체 표면을 통과하는 뭐 입자나 분자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회화적 스타일이 추상회화인데 추상회화의 추상적 공간을 이렇게 그, 그 움직이는 듯한 생명을 갖고 움직이는 듯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보면 작업을 좀 여러 시리즈 최근에 제작한 작업도 있고, 이제 제가 작년에 전시를 했었는데, 작년에 전시에서 보였던 작업도 좀 섞어서 전시를 했어요. 작년에 했던 거는 인천에서 해갖고, 직접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검은 그림 같은 거는, 작년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에서 좀 약간 여러 시리즈가 들어와 있어서 그 시리즈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림, 오른쪽에 보이는 그 시리즈 작업들이 있는데, 다음 보면, 요렇게 지금 검정색 그림들, 네, 그림 단장만 보면 이렇게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작업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회화인데, 그걸 오늘 조금 가져왔어요. 옛날 진짜 2017, 2017 이게 그때 전개도 작업을 제가 혼자서 이제 작업을 발표한 게 아니고 혼자 했었는데요. 그 그래서 이런 식의 큐브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프로세스로 했냐면 그 처음에 이제 가운데 보면 전개도에 정사면체를 여기 가운데 전개도 가운데 부분으로 그러면요. 정사면체를 만든 다음에 그 모양을 이렇게 잘 떠갖고 이렇게 작은 그 입체 도형을 만들고 걔 면을 하나 터서 걔를 더 입체 도형을 확장시키고 그 확장시키기 위한 또 전개도를 그리고 또 전개도를 그린 걸로 또 이 입체를 만들고 그걸로 다시 전개도를 만들고 그런 식의 전개도와 입체 도형이 반복되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어 이제 성장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하나의 대상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전개도라는 게 어떤 존재를 만들게 하는 어떤 계획이나 설계도 같은 거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이 또
또 변화하고 또 설계도가 어, 바뀌고 또 존재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설계도가 바뀌고 저는 이게 어떤 수열적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이 하나씩 생기면서 마치 점화식 같은 것처럼 그 한 항에서 다음 항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어떤 고정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음, 그 매번 되게 우연적으로 한쪽의 면이 터지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그런 방식으로 이게 한 항씩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제가 당시에 느꼈던 이제 삶에 대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일곱 번째 그 입체를 이용해서 그 모양으로 회화를 만들었고, 이제 어떤 원근법은 아니지만 음영법을 사용해서 내가 약간 3D 입체 같이 어떤 가상적인 공간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제 보통 다른 이런 기하학적 그냥 추상 회화와 조금 스타일이 다르게 어떤 회화적 기법 같은 것을 그 많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회화적 기법이라고 하면 이제 회화라는 방식으로 낼 수 있는 배경의 느낌이라던가 진료의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를 뭐 파나도 사용하고 이제 물성을 강조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근데 그런 어떤 기하학적 구성이랑 회화적 어떤 물질감 같은 것을 결합해서 이제 기하학적 그 구성이 점진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생성되는 공간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작업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욕구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작품도 이제 이번에 제작한 작업이고요. 여기는 좀 더 이제 공간의 레이어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어떤 면이 겹겹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냈고, 그리고 그 어떤 원이 잘려나가서 막 움직이는 듯한 구성인데, 그게 어떤 그 재현적으로 사람 얼굴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추상이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인식하는 수 있도록 좀 그려봤고, 그리고, 음, 이거는 좀 제가 또 관심 있는 다른 작업에서 하나의 관심 있는 그 갈래 중에 이제 장식적 요소를 그 이용하는 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 보면 파나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장식적 소재에 들어가는 뭐 레이스라던가 뭐 스티커 같은 데 쓰이는 도형들 뭐 어떤 격자 무늬 그런 것들이 그림의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음, 어떤 저는 이제 장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제가 하고 싶은 게 유동적인 공간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건축물 내부에 표면을 장식하는 그런 요소들이 제 생각에는 건축적 구조를 어떤 와해시키면서 굉장히 어떤 정서와 감정을 불어넣는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실제 삶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장식적인 도안을 보면 그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의 기원이 문자에서 파생되기도 했고 그리고 문자라는 것도 또 우리가 기호나 추상화시키는 어떤 그 사고 과정에 굉장히 어, 원초적인 형태
장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장식이라는 굉장히 감정과 욕망과 그런 것을 드러낸 요소랑 그냥 어떤 추상화를 강하게 하는 기하적 요소랑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작업의 이제 한 가지 갈래 관심사입니다. 이런 작업은 전시장에도 있는데 판화 작업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전시장에 이 작업은 없고요. 음, 전시장엔 지금 이 작업이 있는데요. 어, 비슷하게 뭐 이 작업 앞에 이 작업은 형상 얼굴이라는 형상이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보면 어떤 이 작업이 있으니까 그 이게 판화거든요. 판화인데 그 뭐 삼각형, 뭐 평행사변형 이런 모양의 판에다가 그 직물이나 의복이나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 소재 같은 거 벽지나 바닥재 뭐 그런 것들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그런 텍스처가 있는 판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합하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찍어서 걔네들이 마치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든 판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에디션이 있진 않고 단 한 장만 나오는 이제 모노프린트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음, 요렇게 이런 작업이 제가 작년에 한 작업 중에 그 작년에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5월 정도에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 좀 대형 그 가로 길이가 5m 넘는 대형 작업이었고 이런 식으로 전시장이 좀 큰 데였어 갖고 디스플레이가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이때도 제가 쓰는 그 회화적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저는 그냥 음영법을 사용해서 이제 가짜 공간 같은 기하적 공간이 생기고, 일단 뭐 면들이 막 도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이 마치 되게 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성에다가, 여기 그 역사적으로 어떤 장식적 전통들, 뭐 모자이크 바닥, 그리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뭐 그 도자기 장식이라던가 고딕 양식의 어떤 홀? 그런 사진을 콜라주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 사진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게 아니고 그 GPT 말고 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디스코드라는 또 AI, 이미지 생성 AI가 있는데 그 생성형 AI를 써갖고 만든 이미지고요. 근데 뭐 이 생성형 AI를 쓸 때 제가 이런 그 이미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딱 원하는 이미지가 잘 나오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생성 AI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그 자료들, 그 역사, 문화, 그런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집합적인 사고, 그런 것들의 평균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뭐이 작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면을 장식 또는 어떤 기하학적 패턴 같은 걸로 덮으면서 공간을 조직하는 그런 방식이랑, 음, 어떤 어, 기하학적 가상세계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어떤 면에서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거 이번 전시에 제가 걸려져 있는데요. 음, 이거 그냥 사인 함수로 만든 어, 그 사인 함수 모양을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해서 디지털 작업을 어떻게 그 펜선으로 프린팅을 하는 그 어떤 좀 기계를 이용을 하는 방식과 그 여러 가지 잉크나 안료 같은 걸로 채색을 하는 방식을 결합해서 만든 드로잉인데요. 그 이걸 만들 때는 제가 원이라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닫힌 자아 같은 것을 닫혀 있는 나 그걸 어떻게 열리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이라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그 사인 함수가 이제 원의 그 주기를 두는데 그 각을 여러분 다 알겠지만 X축으로 늘어 놓으면 그게 이제 파동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어떤 닫혀 있는 움직임을 파동이라는 뻗어나가는 그런 식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전환 그런 전환. 제 작업에서 이제 어떤 전환적 상황 같은 것을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갔고, 이렇게 원들이 막 겹치고, 그 원들 사이에 그 파동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그 파동 이미지의 어떤 밀도나 그 주는 느낌들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원들의 가지는 공간들의 어떤 좀 다른 성격과 강도와 밀도 같은 걸 갖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이 드로잉은 이제 이렇게 된 시리즈도 있고요. 이건 다른 전시에서 발표를 했었고, 음, 또 비슷한 관심사로 이번 전시의 이 작업 중에 오른쪽 작업이 그, 그 방향을 달리해서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고, 음, 네. 일단은 이번 전시와 관련된 작업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전 작업인데 혼자 또 그 미술인이 아니신 분들께 얘기를 하려니 굉장히 힘들고 긴장이 되고 그러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는 음, 전시에 직접 갔었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그 맨 처음에 제일, 제일이라고 따지면 맨 처음보다는 저기 그 까만 거 있죠. 네, 아, 맞아요. 뭐였죠? 까만 거. 네, 그거. 이거. 저는 저게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천문학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약간 그 우주적인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다 이게 좀 지금 화면에 표현되는 건 좀 작아서, 어, 근데 이게 확대를 해도 사실 중간중간에 좀 작은 하얀색 크리스탈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어, 이제 우주를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깜깜한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별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밤에 그냥 맨눈으로 사실 봐도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그 별들의 이제 뭐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밀도가 높은 부분은 뭐 은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고, 밀도가 낮은 부분에는 이제 별이 물질이나 이런 애들이 별로 없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주의 형태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하트. 정렬이 된 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오른쪽 귀퉁이나 저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된 부분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약간 은하수 같은 거 이렇게 좀 관찰하다 보면 그 좀 뿌옇게 약간 주황색, 뭐 붉은색 이런 색으로 이제 뿌옇게 좀 음,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얼굴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부분 있잖아요. 물감 이렇게 흐르는 부분. 저기 가운데 네네. 흐르는 부분. 그 부분이 약간 눈물 흘리는 걸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뭐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네, 일단 저는 그 정도, 이 작품은 그 정도로 감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작품은 약간 반대되는 밝은 느낌인데, 근데 딱 배치가 진짜 정반대에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실제 배치가 저게 저쪽 끝에 있으면 아까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우주 느낌 걔는 반대쪽 끝에 있고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밑으로 내려줘 보시겠어요? 조금만 더. 그렇게 대충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뒤에 아까 그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그 저 밝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바로 뒤에 저 아까 우주 모양 같은 그런 그림이 있고 그래서 좀 어두운 쪽이랑 밝은 쪽이 좀 대비되는 느낌도 좀 받았고 네 전체적으로 감상이 그 정도 네 저는 그 정도로 감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상도 써주셔갖고 아, 네 우리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리뷰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목도 이제 크리스탈라이즈드 티어니까 그렇게 의도한 거 맞는데 너무 또 직접 얘기하면 좀 너무 직접적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진 않지만 그 음, 뭐, 뭐 그런 그리고 우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점점 어떤 추상회를 다루면서 내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제 작업의 방향인데, 거기서 저는 우주를 다루고 싶고요, 나중에. 근데 그 어떤 우주의 형태가, 내가 우주를 다룬다면 어떤 우주를 다룰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회화적 요소, 공간의 요소, 나의 작업의 어떤 단어들, 방식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어떤 우주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생성하는 우주 같은 그런, 그리고 그걸로 가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작업으로 해나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어, 그 눈물이라는 게, 또 크리스탈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음, 어떤 그 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면서 그런 물리적 요소들, 물성을 가진 요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나 감정이나 그런 비물질적인 것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제 작업의 메인 작업인데 회화라는 게 보면 작업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물성을 많이 다루고 재료를 다루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신체를 많이 다루는데 그런 식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어떤 비물질적인 것의 결정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도 좀 그런 생각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치 눈물처럼 눈물이 어떤 그 저희가 막
물질로 볼 수 없는 감정이나 꼭 감정은 아니고 생각 같은 것이 응결되어서 그 실체를 갖고 있는 어떤 뭔가 물질을 갖고 있는 뭔가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회화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수학적인 대상을 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음. 근데 이거를 약간 미술 작가의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관점이 들어간 거는 또 저는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수학을 뭐 대단한 수학을 하는 건 아닌데 수학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건 아니고, 약간 전 대학원 때는 뭐 주제는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작업을 했는데, 뒤에 보면, 제가 초반에 했던 막 좀 이런 드로잉들이 있어요. 드로잉들이 있는데, 그 좌표 같이 점을 막 찍어 놓고, 걷다가 이게 실이거든요. 실을 막 꿰가면서 어떤 형체가 생겼다, 그 위에 덮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또 이것도 약간 우주의 그 먼지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이거는 작품 발표를 의 기회도 없고 좀 제가 좀 많이 우울했던 시기에 그리고 제 작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되게 답답하고 돌파구가 안 보였던 시기에 했던 작업이란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트레이싱지라고 그, 비치는 종이에요. 비치는 종이에 뭐 원 같은 거 그려놓고, 이게 중간에 실로 이렇게 깨서 얘네들을 막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것이 만났다, 어긋났다 하는 그런 드로잉들을 구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원을 하나 그려놓고 좀 옮기고 그리고 옮기고 하면서 그 옮겼을 때 나타나는 자취 같은 거 그런 게 어떤 형상을 이루도록 음 그래서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스터디에 들어와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항상 그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저보다 수학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 나는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제가 느끼는 어떤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느낌 자체가 어떤 대상이 아니고, 뭐 그게 나무가 아니고, 산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아니고, 그 느낌 자체가 어떤 식의 프로세스나 과정, 그 시스템 같은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가 형체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식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이제 생각을 막 해나가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세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음.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계속 그 세계가 커나가잖아요. 그 뭐 수학이란 세계가 계속 막 살을 붙여가면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세계인데 자신한테는 이제 엄청난 세계가 계속 자라나는 것 같은 그런, 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도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더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를 그냥 순서 없이 어, 이- 어, 또 이제 이게 2018년에 어떤 제가 레지던시라는 데를 들어가서 했던 작업인데요. 여기 이렇게 종이 그리드가 이렇게 있어요. 종이. 요 천장 구멍에 보면 구멍에서 종이로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그 그리드를 제가 자른 건 아니고 레이저 커팅으로 잘랐고요. 이제 이 그리드가 밑에 보면 거울이 있어갖고 어, 여기 보면 요 거울에 보면 그 천장에 그리드가 비쳐요. 그 그리드가 거울로 가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요게 가루 같은 거예요. 가루. 어, 가루 같은 거 이제 그리드를 바닥에 넣고 그런 가루를 뿌려갖고 걔네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전시 공간 코너에 그리고 천장 코너에도 이렇게 그리드 설치하고 이제 걔네들이 벽에서 벽에 이제 자국을 냈다가 이제 똑바로 있는 그리드 자국을 냈다가 얘네 띄어져 나오고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리드가 사실 어떤 수학에서는 데카르트 좌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술사에서도 뭐 몬드리안이란 그런 사람들이 추상회화를 어떤 개발한 그런 과정에서 의미가 깊은 도상이긴 해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그리드라는 세계의 어떤 토대 같은 것들이 어, 천장에 붙었다가 이제 그게 떨어져 나와서 모양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거울에 비쳤다가 다시 그 바닥에 가루 같은 걸 통해서 흔적을 남기고 그런 식으로 공간 같은 그리드인데 어떤 다른 세계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의 사형계를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 뭐, 하나 작업 이런 것도 있었고,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다이얼인데요. 그 보면 지금 7칸, 5칸 이렇게 있는, 이제, 달력이라는 구조를 갖고, 이제 달력이라는 구조가, 음, 어떤 날짜 같은 것을, 이제 인간들이 구획을 시켜놔서 어떤 날짜를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형상, 그리드이면서도 어떤 시간을 어떤 카운팅하는 시스템인데, 음, 다이어리 꾸미는 그런, 행위를 보면 그, 시스템을 굉장히 사적인 방법으로 전유해 가면서, 어떤 자기의 시스템으로 바꿔 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작업을 어, 그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큰 작업이고 보면 꽤 이제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공들여서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작업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판을 좀 이렇게 넘나드는 애들도 있네요. 네, 맞아요. 음, 판을 넘나드는 건 그러면 달력으로 봤을 때는 그날만이 저- 아니고 다른 네, 날도 네. 그런 걸 한다 뭐 이런 음, 느낌인가요? 그리고 네, 그 다이어리 꾸밀 때는 이제 그런 경계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보면 이제 제 나름대로 왼쪽 상단에 보면 저희 나라의 그 권위 있는 추상회화 작가인 박서보 선생님의 그림 같은 것도 좀 집어넣고
그, 좀 기존에 있는 도상 같은 걸 넣으면서 여러 가지 도상과 기호를 통해서 이제 칸칸이 채워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뭐 이런 작업도 했었는데 이거는 그 어떤 대안 공간이라고 이제 비영리 공간 같은 데서 했던 2020년도 했던 작업인데 전시 제목이 이제 이온 러브였어요. 어,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는 뭐 이런 질감 같은 게 사실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을 어떤 천에다가 입혀갖고 공간에 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좀 지금 했던 작업의 아이디어 같은 게 이런 데서 왔는데 어떤 물감 주변을 거울 같은 그런 재질로 덮고 해서 음, 이제 회화적 요소인 색이나 물감 같은 것들이 이온같이 공간을 채우면서 음, 그 공간 밖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작업입니다. 이랬고 이런 것들 이건 보여드렸던 작년에 했던 작업이었고 네, 다 회화 좀 비슷한 시리즈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게 봤고, 그래서 사람이, 딱 뭔가 시각적으로 볼 때의 뭔가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행을 하면서 경치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익숙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아름답다고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든 생각은 이렇게 색깔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3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면 그냥 3차원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앞뒤, 위아래 하면 3차원이죠. 공간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색깔이라는 개념까지 연속적인 색깔, 우리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그 연속적인 색깔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지면 약간 4차원을 보는 거죠. 왜냐면 그 공간을 보면. 근데 저희가 여행할 때 왜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더 이게 부각이 될까라고 싶냐면 촉각까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냄새라든지 그러면 냄새까지 하면 또 있네요. 거기서 풍기는 어떤 향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원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 일단 4차원 색깔까지 하고 그러니까 감각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통 수학에서 하는 건 3차원, 4차원 할 때 물론 이것도 다 수학화 시킬 수는 있겠죠. 그 디멘션으로 이 대수적인 데이터로 다 뽑아낼 수가 있겠지만 그 3차원 플러스 이 색깔 4차원 그리고 이 약간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촉각적으로 느끼는 5차원 그리고 이렇게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6차원 하면 이렇게 최소 이렇게 약간 6차원적으로 어떻게 다채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아름다움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죠. 그런 몇 차원, 그러니까 물론 이거 차원이라는 말로써 그냥 한 것이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근데 이게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좀 보편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그 그림을 봐도 이게 누구한테다 약간 아름답다라고 그런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일 수 있는 지점은 그 어린 아이가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느냐 했을 때, 물론 개인 취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보편성도
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좀, 그래서 예술 작품을 약간 볼 때 되게 네, 일단 너무 네, 좋은 것 같고, 이 색깔이 주는, 아무튼 되게 아늑함 느낌도 주는 것도 있었고, 그 보라색에서도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어, 약간 그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있었고, 초반 그거 그림을 봤을 때, 그 초반, 아주 초반, 네, 그런 따뜻한 느낌도 주기도 했고, 약간 조금, 네, 우주 같은 느낌이라고 어두운 것들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아, 보면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도 조금 바빴어가지고, 근데, 좀 생각 중이긴 해요. 그, 위치 알면, 네, 위치 알려주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안 계실 안 계실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 4월 며칠까지죠? 이게 4월 아니, 초반까지죠? 4월 6일. 4월 6일.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사실 좀 봤어요. 슬랙에 이거 며칠까지였지? 왜냐면 오늘이 토요일인데, 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오후 2시쯤이면 이거 하고 있겠는데, 근데 제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고, 다음 주도 토요일이 이렇게 바쁠 것 같아서, 네. 다른 그래서 날 오실 거면 말씀 주시면 제가 그래서 언제든 저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음, 이거 다음 주는 모르겠고 다다음 주부터 되는데 이거 토요일 날 차라리 수업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거 데려올까? 이렇게 생각 좀 해본 음. 거예요. 되게 수학 좋아하는 아이이기도 하거든요. 국제학교 다니는데. 어, 네. 그래서 그 제가 생각도 잘 하고 그럼 있어요. 네. 설명해 줍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잘, 어, 네. 어,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음, 되게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데 음. 아마 이거 기아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습니다. 몇 살이죠? 학생들이? 잠깐만요. 지금 8학년, 그러니까 16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음, 한국 나이. 네. 저는 모든 연령대에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 이거는 좀, 프라이빗. 어쨌든, 이거는 좀 그렇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좀 좋은 경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슬라이드 7쪽, 8쪽인가요? 펄쩍펄쩍. 네, 지금 옆에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개도랑, 그다음에 밑에 뭔가 다다다닥 늘어나는데, 이게 뭔가 저는 최근에 어디에 박물관 가서 광물 입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음, 봤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때도,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광물 입자들이 막 이렇게 음, 막 생겼던 걸 본 것 같아요. 막 음, 이제 그런 상상력을 좀 이렇게 저한테 좀 이걸 좀 자극시키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이 뭔가 전개도에서도 뭔가 늘어나는 느낌을 아마 표현하셨나라고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 근데 다 지웠는데 제가 사실 컴퍼스로 직접 다 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음, 네. 그래서 그 이런 것을 좀 상상하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뭔가 수열의 어떤 점화식으로서 뭔가 음, 다다다닥 뭐 그 다음 항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비유를 해주셨던 것도 이런 것도 참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데카르트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데카르트가 미술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공로처럼 보였어요. 어느 정도 좀 음, 데카르트를 막 언급도 될 수 있겠구나 미술에서도. 그래서 근데 저는 데카르트 할 때 좀 수학 시간 아니었고 교양 수업 때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그 인문계 교수님이셨어요. 전혀 음, 이공계랑 전혀 멀고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어, 심리학의 아버지 하면 음, 그게 데카르트라는 거예요. 심리, 음, 그러니까, 심리학이 아니고, philosophy of mind. 그래서, philosophy of mind가 심리 철학이거든요. 심리 음, 철학을 번역하면 philosophy of mind인데, 그러니까 정신에 관한 거, 마음에 관한 건데, 그 심리 철학의 아버지가 어, 데카르트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거기에서 조금 신선했고 근데 오늘도 그 미술에서도 뭐 어쨌든 좌표계 뭐 말씀하시는 거 하면서 데카르트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게 그당 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이 약간 문화적으로 조금 음, 사상적으로 뭐 수학에서도 뭔가 임팩트를 끼쳤겠죠. 그래서 음. 그 참 넓게 음. 좀 영향을 좀 끼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데카르트는 이제 어떤 절대적이고 이제 미술이나 철학 그쪽에선 비평을 할 때는 절대적이고 남성적이고 서구적 주체를 가장 강력하게 어떤 상징하는 철학자라서 일단은 데카르트를 다 비판하고 시작하는 게 어, 그 데카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단 데카르트를 무조건 비판을 하면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아, 중요합니다. 근데 심리 철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그렇게 하다가, 네. 그리고 중간에 가능 세계라는 단어가 제 눈에 맞아요. 들어왔어요. 가능, 그 전시 제목이 이때 가능 세계였는데 음, 어떤 근데 가능 세계는 이론도 있긴 하잖아요. 그 가능 세계 이론이라고 뭐 어떤 하나의 티오리 정도로 있는데 뭐 그 생각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이 좌표계가 어떤 세계의 토대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전환하면서 그 토대가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전시였습니다, 이때.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면서 그게 떠올라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여러 책 중에서 그 약간 과학 철학 책이었는데 음, 우주의 존재 이렇게 할 때 음,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의 존재나 음, 어쨌든 좀 실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예를 들어서 물질, 뭐 음, 정신, 뭐 자아, 뭐 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능 세계 하면 라이프니츠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라이프니츠가 딱 그 철학을 전개했어요. 뭐냐면 그 가능 세계와 음, 필연 세계. 음, 그리고 실제로 그 논리학을 정립한 그 계보 중에 한 수학자가 꼭 라이프니츠로 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안셀무스인가 어쨌든 신학자예요. 안셀무스라는 그런 론이 있고 또 라이프니츠가 있고 그 다음에 괴델? 네, 괴델. 음, 이렇게 좀 들었어요. 괴델. 음, 어쨌든 그래서 근데 라이프니츠가 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그 개념과 필연성과 음, 가능성이라는 개념. 음, 근데 그래서 필연성은 necessity 이렇게 네.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논리학에도 그런 그 개념이 추가가 된 로직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ropositional logic은 그 명제 논리잖아요. 명제 논리라고 하는데 네, 그 보통 수학에서 하는 거는 1차 논리까지 추가가 돼요. first order logic. 음, 그래서 이게 모든 그러니까 양화사가 퀀티파이어가 추가된 거죠. 양화사. 그러니까 모든과 그 어떤 뭐뭐가 존재한다. 그게 추가된 로직이 그 first order 로직이고 근데 수학 그 자체는 first order 로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수라는 개념도 들어가잖아요. 수라는 개념. 수라는 개념 그 자체는 논리학으로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first order, higher order logic 같은 건데 수학이. 그래서 불완전성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근데 또 다른 로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면 이제 좀 이제 산으로 빠지는 그 철학들이 있는데 뭐냐면 필연성이라는 것과 그 가능성이라는 그 개념이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도 있어요. 이게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도 기호가 있잖아요. there exist랑 모든 for all이라는 그 기호 있는 것처럼 그 가능성, 필연성도 이게 네모 그리고 이게 다이아몬드 기호가 있어요. 그거를 음, 모달 로직이라고 해요. 그 음, MODAL. 그래서 모달 로직이 바로 음, 그 양화 아니요. 그 뭐 우리말로는 까먹었네요. 어쨌든 음, 그래서 그렇게 있어가지고 좀 네. 음. 갑자기 네.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발표는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혹시 정경원 교수님 그 공유해 주셨던 논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지금 갑자기 지금 소리 잘 들리나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예. 갑자기 여기서 수학을 하면 재미가 없는데. 아, 좋습니다. 예. 그 최혜경 선생님 그 전시도 예. 수학적인 것이 많이 녹아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이걸 하려고 지금 준비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앞쪽에서 간단하게 수학적인 부분들을 몇 개 그냥 설명하고 뭐 나중에 더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이 중에서 한번 본인이 읽어서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시작만 제가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공유가 안 돼. 공유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소연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그 로봇 그 팔 그 움직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언급했던 팍 마틴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수학적인 얘기가 좀 있길래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 논문은 그 논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제가 그냥 타이핑을 따로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타이핑을 했는데 앞에 인트로덕션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2절 유클리디안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 얘기를 이것도 다 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고 앞부분 좀 얘기를 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 좀 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절에서 바로 그냥 다짜고짜 지금 유클리디안 그룹이라는 게 현재 나오거든요. SE3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먼저 2, 3이라는 게 아마 이 얘기를 유클리드 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3차원 유클리드 군을 우리가 흔히 강체 운동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강체 운동이라는 게 이제 강체, 딱딱한 녀석이죠. 리지드 바디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컵 같은 게 있는데 그 컵을 이제 3차원에서 움직여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컵을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 방법, 그것을 묘사하는 군이 바로 유클리드 군인데 우리가 3차원에서 그 컵으로 옮겨가면은 컵 사이에 각 점들 사이에 거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그 강체 운동이 뭐가 있냐면은 세 종류가 있잖아요. 아시죠? 뭐가 있나요?
회전이 있고 평행이동 있습니다. 대칭.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 있잖아요. 커브는 물론 대칭할 수 없지만은 이제 거울 대칭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서는 아까 SE3이라는 기호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스페셜이라고 부르는 앞에 이 S는 스페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 중에서 대칭을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로봇 팔 같은 게 움직이는 것은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종류만 가지고 한 군이니까 이게 더 물리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군이죠. 그래서 SE3은 이것은 그 3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회전하고 그다음에 평행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 군을. 근데 이걸 봤더니 이제 여기서 이상한 말들이 좀 더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한 번 하고 트랜슬레이션 한 번으로 그 강체 운동을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4차원에 담그겠다는 거예요. 4차원에 담그는 방법은 전에 우리가 했어요. 3차원이 있으면은 4차원에 어떻게 담그냐면은 XYG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마지막 성분을 1이라고 그냥 주는 거죠. 4차원에다가. 그렇죠? 우리가 그 사용기 할 때 그 하나 더 들어있듯이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차원에서 XYG라는 것을 회전한 다음에 그러면은 뭐 그걸 이거 보통 이제 이때는 우리가 세로로 써가지고 회전을 나타내는 그 행렬을 세타라고 부르면은 세타의 XYG로 해서 3차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B만큼 평행 이동해요. 이동하면은 세타의 XYG 더하기 어떤 B라는 이 B도 3차원 벡터죠. 어떤 B1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원 운동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4차원에다 담그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XYG1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은 이 세타를 나타내는 3 곱하기 3 행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B라는 행렬이 있어요. 세타 B 0001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세타의 XYG 더하기 B 그다음에 어, 마지막에 1. 그래서 여기에 3차원 벡터. 그래서 마지막 1은 어차피 지금 그 3차원하고 1이 있는 거는 3차원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보니까 결국은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4차원에 담그고 나면은 이 행렬이 바로 그 SE3이라는 이 군을 전부 다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세타가 바로 이제 바로 회전, 3차원 회전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 B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항이에요. SO3이라는 그래서 녀석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SO3도 이것도 스페셜이고 53이라는 게 있죠. 53은 영어로는 직교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직교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다 해야 되네. 우리가 이게 회전인데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G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페셜이라고 부르면은 이 녀석도 대칭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한 다음에 대칭을 포함하는 게 53이고 그다음에 S는 그 중에서 스페셜한 거. 이 녀석은 요 축들을 회전하는 거예요. 뭔가를 회전하고 뭔가를 회전하고 해서 새로운
녀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을 나타내는 녀석들을 예, 행렬로 써보면은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환할 때 나타나는 그 3차원 그 좌표들을 써보면은 이 녀석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새로운 녀석들이 뭐가 돼야 돼. 이게 서로 수직이어야 되고 길이는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행렬의 이 3차원 벡터가 예를 들어서 u 이게 v w라고 하면은 u의 길이가 1이고요. 이 길이가 1이고 v의 길이도 1이고 w의 길이도 1이고 u하고 v는 수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타가 바로 그 회전을 나타낼 때는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이거하고 이것의 전체 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소고날 그룹이라는 것은 요걸 만족하는 세타들의 집합이고 스페셜은 그중에서 대칭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대칭은 이게 좌표가 축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x 그다음에 이게 갑자기 y 프라임 되고 g 프라임 똑같이 돼서 그 여기 있는 이 y 프라임 이쪽으로 서로 대칭이 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디터미넌트가 바뀌거든요. 디터미넌트가 그중에서 1이 되는 것만 고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칭이 제거가 돼요. 어, 그래서 혹시 그 예, 대칭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게 혹시 이게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죠. 예, 네. 오리엔테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SO3을 하면은 이제 디터미넌트가 1인 것을 그중에서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그 SE3 그러니까 모든 그 로봇팔의 움직임 같은 것을 이 행렬로 다 묘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행렬, 또 어떤 행렬 뭐 그랬을 때 이런 방정식을 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것들이 다 그 로봇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혹은 뭐 관측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런 행렬꼴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원래는 풀고 싶었는데 이런 행렬을 나타낸 다음에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이. 아무튼 그런데 이 SE3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분다양체고 그다음에 대수적 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SE3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리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인데 다 잊어버리고 이 리그 이 녀석은 현재 우리 행렬이잖아요. 맞죠? 행렬 자체가 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군이 군이 뭔지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제 계속 빠지니까 일단은 잠시 그냥 두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행렬군일 때는 이 녀석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행렬로 뭐 A, B, C, D라는 이 녀석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건 뭐 이런 것들의 집합은 뭐예요? 4차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A, B, C, D 순서로 그냥 나열한 거 벡터 공간으로서는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래서 행렬구는 그냥 그 SE4 같은 경우는 아까 뭐 4 곱하기 4로 나타내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16차원에 들어있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 집합으로서 이게 다양체가 되거든요. 다양체니까 16차원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체 구조가 있다. 행렬군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고요. 그 다음에 그게 특히 리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행렬에 곱하기가 있잖아요. 네, 행렬 역원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에서 지금 현재
구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연산이잖아요. 이 두 가지인데 이 곱하기하고 이 역원을 주는 이 녀석들이 연소함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리그룹이라는 게 그냥 별거 아니고 연소함수라는 거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주 해석 함수를 다루기도 하고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행렬분에서는 별로 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 연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리그룹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뭐 리그룹의 예로 GLN이라는 게 있고 SLN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리그룹에 대해서는 예. 네, 그러니까 리그룹은 자연스러운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는 거네요. 자, 그 곱하기가 그 네, 곱하기 사상이 연속 네. 사상이고 그다음에 인버스 원래는, 맵이 예, 네. 연속함수죠. 원래는 위상 공간 줬을 때 그것의 컨티뉴어스 맵을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이 되게 다양한데 예, 리그룹을 딱 정해주면 그런 구조가 딱 정해주면 거기에는 이미 유클리드 공간에 그러니까 이미 거기 다양체이면서 그러면서 예. 컨티뉴어스 맵도 규정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룹 때문에 네, 리그룹은 다양체이면서 네네, 그룹 연산이 연속인 거예요. 그룹 네네네, 연산하고 그것의 인버스 연산이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리그룹에 대해서 리대수가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룹이라는 이 연산이 이 곱하기라든지 인버스 같은 게 생각보다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교환 법칙도 성립하지 않지 많은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는 게 우리가 특히 이 다양체일 때 어떤 다양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뭐에서 곡선이 있으면 접선 생각하잖아요. 그러듯이 곡면이 있으면 저평면 생각할 거고 그냥 어떤 3차원 도형이 있으면은 그것에 접공간이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탄젠 스페이스도 그냥 일반적인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요. 그런 것을 다루려면은 좀 어려운데 리그룹이면 쉬워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네, 쉽다고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십자가 안 되고. 네, 리그룹인데 우리가 지금 SO3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항대 행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항등원이라고 해요. 항등원이 있으면은 그 녀석의 I라는 이 원소 이게 현재 리그룹인데 여기서 지금 일단 이걸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서 I에서의 접공간.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2차원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리그룹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 I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접평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2차원이라고 치고 2차원 리그룹은 거의 없지만 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접공간이라는 건 여기에 지금 이 공면에 접하는 이 접벡터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접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곡면 위에 있는 어떤 곡선에 대해서 그 녀석의 속도 벡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녀석을 접선 벡터로 갖는 곡선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냐면은 집합으로 보면 이거예요. 어떤 감마 t라는 곡선이 이 공간 안에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있고 근데 편의상 0일 때 i를 지난다고 하겠어요. 이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i라는 걸 지나야 되는데 그때 속도 벡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 녀석이 바로 리대수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런 식으로 써서 리대수라고 불러요. 예, 제 전공이 리대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저는 무한차원 리대수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근데 아무튼 어, 보통의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접벡터들을 모은 게 리대수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좋아요. 예, 어, 그래서 혹시 네, 그 매니폴드 위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리그룹은 매니폴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럼 리그룹은 모듈인가요? 그러니까 모듈 아니 탄젠트, 아니 그러니까 벡터 그렇죠. 스페이스가 아닌 모듈인가요? 어, 이 모듈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태치되어 있는 뭔가 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그건 아니. 리그룹은 그 자체가 오브젝트거든요. 아, 그 자체가 매니폴드. 예, 그 자체가 매니폴드. 아,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예, 생각했냐면 함수를 줘야 되죠. 어쨌든 링을 줘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어떤 구가 있으면 구 각각 점마다 접벡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접벡터들의 모임은 벡터장이잖아요. 벡터 필드. 그렇죠. 근데 벡터 필드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좀 실수했는데 벡터 필드들의 모임이 모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듈의 음, 예시잖아요. 어, 네, 왜냐하면 예, 그 예, 코에피션트가 참조하는 게 그 펑션이 되잖아요. 벡터 장이 되는 순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한 건데, 일단 리그룹 자체는 약간 그냥 그 자체로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서 네, 뭔가 함수들을 모아줘야 모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일단은 리 알제브라 저 네, 개념이 되게 네, 흥미롭네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예, 중요한 사실이 이 알지브라는 어, 벡터 공간이 돼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접벡터 더해도 접벡터 되고요. 접벡터 상수배에도 접벡터 되거든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든 연산이 덧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환 법칙도 다 성립하고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갖게 돼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리브레킷이라고 부르는 어떤 녀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질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야코비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것도 만족한다 이러는데 이게 뒤에서 사용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리 알지브라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건데 뒤에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 SO3의 리 알지브라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선생님들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하고 싶은 것은 감마 T가 SO3에 들어가 있고 감마 0이 항동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했지만 감마 T하고 감마 T의 그 전체 행렬을 곱하면은 요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면 곱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앞에 거 T 감마 T 감마 T 프라임의 T 이것은 뭐 상수행렬이니까 미분의 0이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감마 프라임 제로, 감마 제로 T, 감마 제로, 감마 프라임 제로의 T 이게 0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였냐면 감마 0이 I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없어져요. I. 이것도 없어져요. 예, 어, 그럼 항등이 그냥 혹시 미분할 때 네, 저 들어있는 공간이 그 유클리드 공간 네,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매트릭스로 네. 보면 혹시 되죠. 그러면 그 내적이 닷 프로덕트인가요?
이건 행렬 곱하기요, 행렬 곱하기. 아, 네. 왜냐하면 행렬 미분이, 곱하기. 네, 네. 일단 미분이 있다는 것은 뭔가, 네. 뭔가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내적을 뭘로 줬느냐에 대한 문제처럼도 보여서, 기, 그러니까 first fundamental form이죠. 그 매트릭을 어떻게 주었냐에 대한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물어봤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스탠다드예요. 다른 아, 거 네네. 뭐.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현재 감마 프라임 제로가 그 뭔가 이것도 지금 그 원래 그 이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행렬들이니까 그 행렬을 뭐 좀 성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SO3이니까 성분이 있었는데 각각 성분별로 다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행렬이라고요. 그 행렬인데 이 녀석을 잠시 뭐 뭐라고 쓸까? A라고 쓰면은 A에다가 A의 전체 행렬을 더하면 0행렬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전체 행렬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외대칭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그래서 시메트릭이 아니고 이게 플러스면은 대칭인데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행렬이 있는데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뭐란 같냐면은 요 녀석의 대각선에 대해서 뒤집어 버린 거. 이게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건 마이너스 A니까 A랑 같으려는 게이 대각선은 다 0이어야 돼. 그래서 0, 0, 0, B, C, F가 되는 순간 나머지는 다 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대각선보다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결정을 한다고요. 그럼 외대칭 행렬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그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SO3에서 그 뭐죠? 그 리알지브라의 원소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각선은 0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세 개가 있고 그 녀석의 부호를 바꾼 녀석이 이 대각선에 서로 대칭으로 있어야 돼. 또 질문이 있는데, 그 네. 예전에 사실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선형돼서 배울 때 이렇게 간혹 봤던 건데, 오늘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것은 그 웨지 곱이 떠올랐어요. 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보고 웨지 프로덕트. 왜냐 웨지 프로덕트의 규칙이 그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DX 여기서 왜 웨지 그게 곱. 생각나는지. 예. 여기서는 지금 이 전체행렬이라는 건 단항연산자잖아요. 네. 뭔가 인자를 하나만 가져와 가지고 전체행렬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웨지라는 건 곱이니까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음, 그 자체로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5.3이라는 것에서만 지금 나오는 거고 스페셜이라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엑서사이즈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스페셜이라는 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1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디터미넌트가 1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감마 프라임 제로에 대해서 뭘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만 해보면은 이 녀석의 대각선의 원소를 더하면은 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해보면 돼요. 2 곱하기 2일 때 해보면 되거든요. 이, 이, 의 디터미넌트가 A, T, B, T, B, T, C, T가 1이라는 것으로부터 왜 A 프라임 제로에다가 D 프라임 제로를 더하면 0이 된다는 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미분해 보면 되거든요. 이거 미분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애초부터 대각선이 다 0이기 때문에 더하면 0 자동으로 되거든요.
SO3일 때는 O3이나 SO3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그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는 다를 게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SO3의 리대수를 그래서는 작은 SO3이라고 쓴 거예요. 이 어떤 군의 리대수는 그것보다 좀 작은 글씨로 썼어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요. 어? 자, 그래서 SE3의 원소는 그것의 리대수는 그럼 뭐가 되겠냐? 뭐죠? 그러면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뭐 원소 붙여가지고 SE3은 세타, B, 0, 1 이런 녀석들이었는데 그럼 요 녀석의 미래에서는 요거 미분한 것들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T 붙이고 어차피 근데 이거 미분하는 거니까 요 녀석의 미분, 요 녀석의 미분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0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요런 거 아까 미분한 게 바로 우리가 그 외대칭인 것들을 그다음에 이건 미분하면 어떤 뭐 벡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건 미분하면 0일 거고 이건 미분하면 0이 돼야 돼. 요런 것들을 모은 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행렬의 미분은 어차피 이게 벡터 네, 공간이니까 벡터니까 그냥, 그냥 성분별로 미분하면 돼요.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이 리브레킷의 구조는 여기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얘기는 생략할게요. 근데 이제 리그룹하고 리대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우리가 G의 리대수가 이 기호를 쓰는데 여기에서 G를 거꾸로 복원하는 사상인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벡터 공간의 원소니까 뭔가 뭐 X라고 쓰면은 그 녀석을 잠깐 여기서는 뭐라고 썼더라? A라고 썼군요. A가 있으면은 I, A, 1 팩토리얼 분 A, 2 팩토리얼 분 A 제곱, 3 팩토리얼 분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이 지수함수는요, 그냥 일반적인 매니폴드에서는 어려운 함수예요. 근데 이 행렬대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행렬대수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런 모양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X의 테일러 급수거든요. 테일러 급수로부터 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SO3이 있으면은 큰 SO3으로 가는 지수함수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의 역함수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이 이것의 역함수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 녀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게 있는데 이 팍 마틴의 논문에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그 이 엑스포넨셜 맵이 의외로 쉽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쉽게.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핵심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이 엑스포넨셜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이제 로그는 역함수니까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요것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기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까 SO3의 원소는 아까 외대칭 행렬이라고 그랬는데 0, 0, 0 아까 어떻게 어디가 마이너스더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W3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그냥 귀찮으니까 W 혹은 오메가라고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요런 녀석의 원소를 엑스포넨셜을 하면 뭐가 되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I 이거 2팩토리얼의 이것의 제곱 3팩토리얼의 대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겠죠.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 행렬. 이 지금 귀찮으니까 이걸 T라고 쓸게요. 이 T에 대해서 팩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요 T에 대해서 아, 참 이거 말로 하려니까 T의 특성 방식이 이 바로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계산하면 요거라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니까 좀 그런데 특성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녀석의 S에 관한 함수. 바로 요 식을 바로 특성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고유값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 녀석은 요 녀석에서 대각선에만 S를 붙인 녀석을 빼요. 요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S에 관한 3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차식이 나오는데 이건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녀석의 제곱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특성 상식을 알면 뭐가 생기냐면 그게 아주 옛날에는 교과 과정에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헤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은 특성 상식이 있으면은 이 S라는 게 지금 S라는 게 변수였는데 마치 여기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어 버린 그 녀석을 하면 영향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t 세제곱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이 tj i t 2팩토리얼 t의 제곱 3팩토리얼 t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무한 뒤에서 t 세제곱을 이걸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t 4제곱도 바꿔치기를 할 수 있고 t 4제곱도 다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제곱은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4제곱은 2차식으로 바꿀 수 있고 5제곱은 다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다 바꿔치기를 하고 나면은 이게 무한히 더한 게 t에 관한 1차식하고 t에 관한 2차식만 남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요게 된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테일러 정리. 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SO3에서 엑스포넨셜 맵을 지수함수를 계산하는 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로그도 계산이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수하고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서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AX는 XB라는 방정식을 아까 그 4 곱하기 4 행렬로 나타낸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 때 이 로그라는 사상, 엑스포넨셜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제 이 뒤 얘기는 하려면 또 얘기가 많아지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된다 하는 것까지 시간 나면 한번 일단 계산을 해보세요. 적어도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다들 피곤할 테니까. 네. 네, 그, 네, 저 네. 질문이 있는데, 일단 XP라고 한 거잖아요. 엑스포넨셜 펑션이라고 이름을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1대1 대응이라는 거를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돼요, 다. 아, 네. 다 됩니다. 1대1이고, 이 경우에는 SO3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정확히 온투까지도 다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바이젝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 어쨌든 그리고 뭐 이것들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거 다루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바이젝션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혹시 질문 있는데요. 네. 위쪽에서 아까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꾼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 조금 더 위에였던 것 같아요. 벡터 어, 곱, 공간 나올 예, 때. 벡터 예, 나올 때 그쪽에. 예, 네, 아, 거기 어디서, 예, 아, 그 위였나? 잠시만요. 예. 아래, 약간 아래. 아래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별거 아닌데 지금 현재 그 i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쳐요. 네, A하고 W라는 저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은 뭔가의 미분이고 이 녀석은 뭐 뭔가의 미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곱해요. 그걸 새로운 곡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베타의 0은 알파 0, 감마 0이니까 i 곱하기 i니까 i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군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녀석이 그 군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새로운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을 곱해서 새로운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역시 이 성질을 만족하는데 이거 제로 구하면은 뭐 방금 했잖아요. 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V였고 이건 I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덧셈이 돼요. 행렬의 곱하기 뭐였죠? 곡선의 여기서 그 그룹에서의 곱하기는 교환 법칙 같은 게 성립하지 않지만은 이게 미분한 탄젠트 벡터 레벨에서는 두 개가 뭐냐 덧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약간, 네, 약간 좀 신기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요 곡선 감마 t하고 알파 t가 있으면은 베타 t라는 곡선하고 그다음에 이거 감마 t하고 알파 t를 바꾼 새로운 곡선이 델타 t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곡선은 다르거든요. 근데 저 벡터는 똑같다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모종의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탄젠 스페이스 레벨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네, 그게 그건 또 약간 신기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예, 곱하기를 지금 미분을 해서 더하기가 된 거면, 약간 저기서의 미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두 숫자를 로그의 안에서 곱하기를 하면 로그를 쪼개서 더하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뭐 곱하기는 우리가 곱하기라고 쓰는 건요. 다 그 곱의 미분법을 만족할 때 곱하기라고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보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요. 뭐였지? 잠시만요. 까먹었네. 요거랑 하나 더 있었는데, 위에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서 그 SO3가 아까 스큐 시메트리라고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세 개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대각선이 0이고 나머지 대각선이 세 개로 0이고, 네. 표현되는데, 그러면 어 사실상 이제 원래는 9차원짜리인데 사실상의 3차원으로 그렇죠.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까요? 여기서도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3차원 벡터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그러니까 9차원의 부분집합이지만 이게 디펜던시를 생각하면, 의존성을 생각하면, 대각선은 그렇죠. 다 그냥 상수로서 다 빵이고, 그 위에 세 개 있는 그거가 밑에 있는 걸 결정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3차원,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 3차원 서브스페이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 그게 일종의 이 SO3이라는 게 몇 차원 다양체냐, 그걸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SO3이 아까 뭐였죠? 그 A의 전체렬이 I고 디터미넌트가 A인 그 이게 1인 이걸 만족하는 행렬을 이 9개짜리 가지고 요 식 세우면은 식이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은 그 9개의 비교식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런 불필요한 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녀석이 실제로 몇 차원이냐 그런 실제로 요걸 결정하는 게 몇 차원이냐 하는 것은 매니폴드의 차원은 리대수의 차원이 똑같거든요. 당연하죠. 곡선의 접벡터들 접선은 1차원이고 곡면의 접평면은 2차원이고 차원이 똑같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녀석의 차원은 되게 쉽잖아요. 벡터 공간의 차원을 구하는 건 진짜 쉽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이었으니까 아 이것도 3차원이구나.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그 미분을 어, 해서 얻는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음.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희 예전에 그 지수함수 테일러 급수로 나타내는 거 전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예, 그때 했군요. 네.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인가? 예, 테일러 예, 급수 아, 여러 개 중에 맞아. 했었구나. 예, 맞죠? 음. 예. 근데 그게 그 테일러 급수 그때 했던 거는 복소수나 실수 같은 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였잖아요. 음. 근데 이건 행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엑스포넨셜이라는 게 있어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2의 세제곱 뭐 이런 거 하다가 2의 i제곱 하다가 이제 2의 행렬 제곱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음. 상당히 정리하기 나름으로 생각, 그냥 그니까 그 다항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행렬 그냥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 거죠. 아니면 그냥 되는, 일반적인 다양체나 이런 데서도 적당히 좋은 구조만 있으면은 엑스포넨셜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리그룹 같은 게 아니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진짜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네. 행렬일 때는 저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거예요. 저 예, 혹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생각하면 이게 차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리스틱 그렇죠. 폴리노미얼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면. 근데 저는 예, 그것보다 더 단순한 상황이 매트릭스 중에서도 닐포턴트 매트릭스면 훨씬 더 예, 간단하게 다 삭제되니까요. 그렇죠. 진짜 좋죠. 네네. 그래서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리 그룹은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매니폴드이면서 그룹이다. 근데 그러면서 리 알제브라도 그냥 그 들어만 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데피니션을. 근데 오늘 보게 됐는데, 이게 좋았던 점은, 이게 리 알제브라가, 이게 속도 벡터인 거죠. 탄젠트 벡터에서의 그 속도 벡터인 거죠. 네, 그 왜냐, 네, 원소 자체가 행렬이지만 그 행렬을 그냥 그걸 미분해가지고 그 속도 벡터로 본다는 거여서 지금 현재 저는 속도 벡터, 탄젠트 벡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매니폴드가 있으면. 네, 그런데 그 리 알제브라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대수적 그 도구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복습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매니폴드면은 그 접공간은 그냥 벡터 공간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다른 구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리그룹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제 리브레킷이라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 리브레킷도 다른 데도 다 있긴 있는데, 그걸 실제로 계산하는 게 다른 데서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 매트릭스 그룹이면은 이것도 계산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행렬군일 때가 되게 좋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리군 중에서도 행렬군일 때가 제일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행렬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예. 그러면 접선이나 접평면처럼 접공간도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음, 이 SO3 같은 경우는 3차원밖에 안 되지만은 조금만 행렬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게 차원 자체가 크잖아요. 너무. 음,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SO3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위쪽으로는 눈으로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것의 어떤 뭐 일부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막 접선은 직선이고 그 접평면도 평평한 면 같은 면, 그렇죠. 접공간도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 중에서도 뭔가 예. 좀 단순하게 생긴 그런 건가요? 우리가 3차원이 무엇에 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렇지만 이제 고차원에 있으면은 3차원 접공간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음, 3차원에 있는 모든 벡터가 무언가에 접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는 있을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이고 유용한 개념이죠. 네, 그러면 어, 발표는 그러면 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경 선생님 그 먼저 포트폴리오랑 설명을 좀 들어보았고, 그리고 정경 교수님의 그 뭐죠, 로봇팔과 관련된 어떤 뭐 리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누구였죠?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김민기 선생님 사용기하 발표하고 그다음에 오일러가 말씀해 주시기로 한 거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